안녕하세요. 저는 토끼 같은 두 아이를 키우며 뒤늦게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맞이한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댁에서 보낸 시간은 몸과 마음 모두 지옥이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제 인생의 기막히고도 통쾌한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불행이라는 단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살림을 때려부수고 공포에 떠는 엄마와 저희 남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게 일상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꼭 술을 먹고 오면 유리로 된 무언가를 깨트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유리컵, 소주잔, 나중에는 반찬 그릇까지요. 그 파편들은 바닥에 뒹굴었고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그것들을 치우곤 했죠. 가난과 폭력, 그 지긋지긋한 굴레 속에서 그래도 오빠가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지켜줄 거란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20살이 되던 해 저와 엄마를 두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가족이 나에게 큰 짐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편지와 함께 오빠가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집을 떠나기 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모두 엄마에게 드렸어요. 게다가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선물도 사줬죠. 저는 오빠의 계획을 모른 채 마냥 기분 좋고 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 선물을 주던 날 밤 오빠는 방에서 혼자 한참이나 흐느껴서 울었습니다. 혼자 떠날 생각이었기에 미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오빠가 집을 떠나고 나서 한때는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빠니까 동생인 나를 지켜줘야지, 엄마도 지켜줘야지, 왜 혼자만 떠날 수가 있나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오빠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빠도 너무 어렸던 나이였습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아빠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오빠 역시도 아빠를 많이 두려워했어요. 아빠에게 맞설 수도 없는 성격이었는데 엄마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버겁기도 했을 거고요. 갓 20살이 된 오빠에게는 집이 너무 무겁고 힘든 공간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빠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건너들은 바로는 외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오빠가 밉기도 했지만 나중엔 오빠가 어딜 가서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했습니다. 나중엔 꼭 가족에게 돌아왔으면 아니면 연락이라도 했으면 하고 바라면서요. 오빠가 그렇게 떠나고 아빠의 행패는 한동안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요. 아빠의 행패가 계속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후 아빠는 급성 간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오빠가 저희 곁을 떠난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해방감의 감정을 느껴도 되나 죄책감도 들었지만 드디어 엄마와 내가 살겠구나. 이제 드디어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 엄마는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저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회복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곧바로 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야 좀 안정적으로 엄마랑 잘 지낼까 했고
어둡던 내 인생에도 볕이 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아니 악연처럼 남편 박민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근무하던 복지센터 센터장님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성격이어서 직원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배려심 많고 따뜻한 모습에 저도 마음이 많이 갔죠. 민규 씨와 저는 회사 외에서도 친하게 잘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외로움과 불안함이 있던 저였는데 따뜻하고 품이 넓어 보이는 그 남자의 모습에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그 남자와 만나며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난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고 잔인하더군요.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저를 좋게 본 센터장님이었지만 막상 제가 아들인 민규 씨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니 단박에 차갑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정아 씨, 이건 아니지. 내가 정아 씨를 직원으로서는 참 좋게 보고 응원도 많이 해. 근데 직원으로서 그런 거랑 내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보는 거랑은 아예 다른 일이야. 내가 정아 씨 사정을 몰라? 정아 씨네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에 가정폭력까지 일삼았다며. 오빠는 가출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정아 씨도 지금 엄마랑 단둘이 빠듯하게 살고 있다며. 네, 저는 센터장님에게 저희 집 사정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회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센터장님은 저보고 참 대단하다고,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게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타인이었을 때, 그냥 남이었을 때만 할 수 있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가족으로서의 제 사정은 못마땅했던 거죠. 센터장님은 대놓고 자기 집안 수준이랑 맞고 사랑 듬뿍 받은 집안의 여자랑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으시다더군요. 그 센터장님은 겉으로는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자애로운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사람에 대한 급을 나눈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센터장님은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어요. 차갑고 냉정한 얼굴로 절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네 주제를 알라고, 어디서 남의 아들을 기웃거리냐고 말하는 센터장님을 보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도 그만두고 그 센터도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민규 씨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센터장님에게도 제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엄마도 안 보고 살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민규 씨와 센터장님의 다툼이 컸습니다. 저도 계속 센터를 다니며 센터장님을 보기가 껄끄러워 어쩔 수 없이 그만두기로 했고요. 결혼 허락은 쉽지 않았지만 민규 씨가 저에 대한 마음이 확고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민규 씨에 대한 크나큰 확신이 들었던 거죠. 민규 씨가 강경하게 나오자 센터장님도 결국 조건을 내걸며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이 내건 조건은 따로 일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저에게 더 이상 사회활동하지 말고 집안에서 내조나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는 것도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분가는 안 된다면서요. 그게 어머님의 조건이라고 했죠.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쌓아온 제 커리어도 있고 또 이 일을 워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위해선 모두 포기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림만 해야 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냥 그 결혼을 안 한다고 단호히 그었어야 했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오히려 감지덕지한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민규 씨도 저를 위해 자기 엄마랑 싸우는데 저도 어느 정도 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10년이나 갉아먹을 줄 모르고 말이죠.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시집살이는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자존감을 짓밟으셨거든요. 얘, 밥상이 이게 뭐니? 반찬을 이따위로 해놓고 먹으라는 거야? 아휴,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라서 그런가 음식도 아주 궁상스러운 것만. 너 오늘 이불 빨래 싹 해놔라. 너 같으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꿉꿉한 이불이랑 베개 위에서 자고 싶니?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야 돼. 집안일도 일이야. 대충대충 할 생각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 나 너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 아니다. 네가 잘해야 나도 그만큼 너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야. 똑바로 해.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잔소리를 퍼부어댔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보수에 집에서 같이 지내는 하녀나 노비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 무시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는커녕 사흘 만에 찬물에 손 담그며 집안일을 해야 했고 명절이면 그 많은 시댁 친척 밥상을 혼자 차려내야 했습니다. 손등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어머님은 저를 신경 쓰지도 않았죠. 가장 서러운 건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하호호 웃고 떠들 때쯤이면 어머님은 저를 일할 때만 부려먹고 아닐 때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했던 거죠. 그렇다고 남편은 잘했느냐고요? 아니요. 그랬다면 제가 그토록 서럽고 비참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 좋다고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지네 엄마랑 똑같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이 외롭고 서글프게 매일매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 끝나면 보통은 친정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마지막 날까지 저를 부려먹어야 되니 잘 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명절날 갑자기 저더러 친정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센터 일이 바빠서 그렇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저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갔었죠. 그런데 그 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묘하게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일이 부쩍 바쁘다며 외박이 잦아졌어요. 그런데 저도 센터 일 해봤잖아요. 그렇게까지 야근하고 늦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갖은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게다가 들어올 때마다 묘하게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폰을 꼭 챙겨 들어갈 정도였죠. 그것뿐인가요? 제가 근처에만 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끄거나 벌컥벌컥 괜히 화를 낼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쎄하고 불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다 출근을 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당신 방도 제대로 청소해 놓으라고 겉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게 아니라 침대 밑이나 서랍 밑 먼지도 싹 닦아 놓으라고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 방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침대 옆 협탁에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마 충전기를 꽂아놓고 그대로 나가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은 핸드폰을 깜빡할 때가 종종 있으셨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협탁 밑을 닦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폰 화면에 카톡 미리 보기가 떴는데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어머님, 이번에 명절 여행 저는 좀 빠질게요.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보고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나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여행이라니.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어머님 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따로 잠금 같은 것도 안 해놓으셨기에 바로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카톡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에게 톡을 보낸 채원이란 여자는 남편의 오랜 상간녀였거든요. 심지어 어머님도 그 상간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며느리처럼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난 명절 때 저더러 웬일인지 친정에 가라고 등 떠밀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간 거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명절에도 같이 가자고 한 거고요. 어머님과 그 여자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는 10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말투로 그 여자를 아가라고 부르고 그 여자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누가 보면 영락없는 고부지간이었습니다. 여행 갔다 온 뒤 사진도 주고받았었는데 사진 속 상간녀는 딱 봐도 명품으로 휘감은 게 부티가 흐르더군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저를 무시하더니 돈 많아 보이는 이 여자는 아주 상점 모시듯 우쭈쭈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카톡 대화방도 살펴보았습니다. 채원이가 합치고 싶어해. 언제 이혼을 해야 될까? 일단 꼬투리 잡아서 위자료 없이 쫓아내야 될 텐데 재산분할 같은 것도 미리 안 주게끔 빼돌려야 될 거고 이왕이면 한 푼 안 주고 몸만 내쫓고 싶구먼. 근데 애들은 어쩔 거니? 채원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그냥 정아한테 다 넘겨야지 뭐. 그래, 어차피 둘 다 아들도 아니고 그냥 다 넘겨버려. 정아 걔 성격에 애들 줄 것 같지도 않고. 골치 아프다. 다 넘겨버리고 채원이랑 바로 재혼해. 라며 저희 아이들마저 짐짝 취급하며 버리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빠와 친할머니의 대화인가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로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뭔가가 더 있을까 싶어 어머님의 핸드폰을 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뜻밖의 하지만 어머님에겐 아주 치명적인 무언가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따로 제 폰에 저장을 해두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도 알아냈습니다. 카톡 프로필을 통해 그녀가 시내에서 이채원 발레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곧장 그 발레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장실로 들어갔죠. 그녀는 저를 보더라고요. 등록 상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이채원 씨 되시죠?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박민규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제 말에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기가 막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규 씨가 말한 그 식모나 다름없다던 와이프? 뭐라고요? 그녀는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저를 무시하듯 책상 위 핸드크림을 여유롭게 바르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지 저를 왜 찾아와요? 남편한테 말하긴 이혼할까봐 무서운 건가?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야, 너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어디서 개소리야? 그런데 그 여자는 신경도 안 쓰고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파탄은 그쪽이 냈겠지. 오빠가 그러던데 그쪽이랑 사는 거 지옥 같다고. 우중충하고 가난하고 같이 사는 남자를 질리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스스로 가정 파탄 내놓고 웬 남 탓?
흥분하기 싫은데 너무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혀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너 미쳤구나. 내가 이 사실 다 알리면 너 학원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제 경고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놀고 있네. 당신이 무슨 수로.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아줌마가 동네방네 떠든다고 내 학원이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짓 하기만 해봐. 확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여줄 테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고 꺼지세요. 쫓아내기 전에.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이야. 경비 부를까? 저는 그렇게 상간녀에게 모욕을 당하며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멸시와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래,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으니 참자 하며 이를 꽉 깨물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저는 이번엔 시어머니의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장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히히덕거리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곤 그들의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 뭔데 갑자기 쳐들어와? 연락도 없이? 저는 눈앞에서 그들이 먹던 배달 음식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더러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미친 건 당신들이지. 짐승도 제 새끼는 챙겨. 애들까지 버리고 새장가 들려고 작당을 해. 이채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남편과 어머님은 처음엔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은 먹던 젓가락을 탁 집어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다 알았으면 조용히 도장이나 찍고 꺼져. 어디까지 쫓아와서 악을 쓰고 지랄이야. 뭐라고?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 너랑 10년 살았어. 10년 산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뭐가 어째? 어머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짜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냐고요. 그때 어머님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짜긴 뭘 짜? 네가 눈치가 없어서 여태 붙어 있었던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민규가 채원이랑 짝짝꿍 맞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채원이 봐라. 집안 좋고 능력 있고 싹싹하고 너 같은 거랑 비교가 되니? 나는 애초에 그런 며느리 얻고 싶었어. 너 같은 거 말고. 쥐뿔도 없는 거 우리 아들이 그동안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준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위자료니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마라. 네가 해온 게 뭐 있다고 돈을 바래. 조용히 꺼져. 우리도 다 대응할 거니까. 네가 돈이 있니 뭐가 있니. 조용히 꺼지는 게 네 신수에도 좋을 거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합심해서 저를 사무실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각오하고 온 일이지만 막상 당하니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너네도 꼭 천벌받게 해줄 거라고.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결심했죠. 저한테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 길로 저는 아이와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보란 듯이 이혼하고 저것들 벌도 주고 나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더라고요. 이혼 준비며 복수도 복수지만 당장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경력이 10년이나 단절되었기에 취업도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착수금조차 없어 막막할 정도였죠. 당차게 집에서 나왔지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해서 매일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숨죽여 울었죠. 저희 엄마도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비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소송 시작하면 지지부진 길어진다고도 하고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으니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힘들게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그때 때마침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저희 오빠였어요. 누군가 저희 엄마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바로 못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는 저와 늙어버린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아야, 나야. 정말 미안해. 오빠? 그 옛날 집을 나갔던 오빠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 기막힌 타이밍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오빠와 재회를 했고 지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는 외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특별한 인연으로 한 한인 사업가 밑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은 오빠는 악착같이 일을 배웠고 사업 수완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밑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와 엄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흥신소를 통해 이 집 주소까지 알아낸 것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나 혼자만 살자고 그렇게 도망간 거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그땐 너무 어리고 힘들고 버거웠어. 비겁한 거 알지만 나도 그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오빠는 엄마와 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벼랑 끝에서 만난 오빠가 그저 고맙고 든든할 뿐이었죠. 오빠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빠는 저한테는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빠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감히 내 동생을. 정아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다 도와줄게. 나만 믿어. 네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그것들 내가 피눈물 나게 해줄게. 그렇게 오빠는 제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오빠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변호비는 오빠가 다 내줬죠. 변호사 측에는 제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이 확실했기에 승소는 확실하다고 했는데 관건은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상간녀와 남편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욕을 당하면서 녹음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의 뻔뻔한 목소리가 아주 잘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카톡 캡처도 다 있었기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요, 외도 사건과 별개로 저는 히든카드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핸드폰을 봤을 때 제가 본 또 다른 어머님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바로 어머님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의 회계 장부를 찍어둔 사진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중 장부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돈을 빼돌린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장부 사진들을 모두 제 폰으로 옮겨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구청과 경찰, 검찰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빠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사람을 고용해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충격, 시내 발레학원 원장, 유부남과 불륜하고 본처 내쫓은 거 아시나요? 바른 복지센터장의 두 얼굴, 며느리 학대하고 보조금 횡령까지 등에 글을 올린 거죠. 결과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불륜녀가 가르치는 학원에 어떻게 애를 보내냐며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학원도 완전 도마 위에 올랐다더군요. 그 후 임시 휴업을 걸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복지관도 보조금 횡령으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장 글 내리라고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일 거라면서요.
저는 얼마든지 명예훼손 걸어보라면서 내가 올린 적이 없는데 뭘로 걸 거냐고, 어디 개망신 당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똑같이 조롱했죠. 실제로 그들이 그 글쓴이를 추적해 저를 고소하려 했지만 글을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였던 데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전문가의 솜씨였기에 여차저차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지관 보조금 횡령은 액수가 억대인 데다 기간도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였기에 결국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 난리통에 이채원과 남편놈 사이도 끝장이 났다고 들었고요. 남편은 직장도 잃고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어머님은 감옥에 갈 신세고 그야말로 손잡고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모든 악연이 정리된 후 오빠는 저희 가족을 전망 좋은 시내의 새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정아야, 그리고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아. 내가 그때는 비록 엄마도 정아도 못 지켜줬지만 이제는 꼭 지켜줄게. 저는 오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더 이상 엄마와 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죄책감도 갖지 말라고 말이죠. 그 후 저는 다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살려 재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식모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서 제 삶을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야 진짜 눈부신 빛을 만난 기분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복수극 그리고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온 단짝 친구 미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미진이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친구였고 저는 그런 미진이를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친구 관계면서도 마치 엄마와 딸처럼 보이는 관계기도 했죠. 저는 미진이를 친구로서 참 많이 좋아했고 가족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착하고 순할 것만 같았던 미진이었지만 고집은 정말 셌어요. 26쯤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는 미진이보다 10살이나 많고 한 번 이혼 전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주로 유통일을 하는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미진이한테 고가의 선물도 막 사주고 평소에 가보기도 힘든 비싼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등도 자주 사주고 하여튼 완전 돈으로 미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외롭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약간 애정결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든든하게 그리고 미진이가 원하는 애정을 마구 퍼다 주니 미진이 입장에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남자라고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랑에 빠진 미진이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보는 저는 달랐습니다. 돈은 많을지언정 외모도 눈빛도 말투도 영락없는 건달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미진이에게 잘하는 척했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쎄한 눈빛도 그렇고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미진이는 나이도 어린데 한번 갔다 온 남자인데다 나이도 10살이나 많다니. 저는 친구로서 진지하게 미진이를 말렸습니다. 지금이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지만 내 보기엔 그렇게 진실된 사람 같지는 않다고요. 그랬더니 미진이가 너무 섭섭해하더라고요. 자기 남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외모만 좀 그렇지 속은 정말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제가 뭘 몰라서 그렇대요. 하지만 저는 미진이에게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미진이는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빈정이 상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축하를 받고 싶대요. 제가 말려서 결혼이 말려질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뭐라고 더 말리겠나요. 저한테 축하받고 싶다고 우는데 저도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제 결혼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식도 꼭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진이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말린 게 무색하게 잘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진이는 결혼 생활을 총 6년 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완전 지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겉으론 주류 납품 사업을 한다지만 사실상 건달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주업으로 하기도 했고요. 양아치에다가 여자들도 많고 그걸로 미진이와 잘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미진이에게 손찌검까지 일삼았다더군요. 밖에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룸살롱 마담이 전화와도 아무렇지 않게 미진이 앞에서 받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미진이가 말대꾸라도 하면 집안 살림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미진이도 나중엔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지 죽은 듯이 있었대요. 이혼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참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그런 티도 안 냈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저랑 많이 안 만났거든요. 저도 그 사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툭 하면 만났다면 서로 결혼하고 나서는 1년에 3-4번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으니 그런 거겠지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끔 만났을 때도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진이가 저희 집 부근으로 도망을 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급하게 나가보니 몰골이 충격적이었죠. 날이 추웠는데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거든요. 저는 경악을 했고 그제야 미진이는 펑펑 울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망을 나왔는데 친정은 못 가겠고 갈 곳이 저희 집밖에 없었대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미진이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진이도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진이와 같이 경찰서로 가서 남편 고소하는 것도 했고 미진이가 모아온 자료를 통해 변호사 상담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미진이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욕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 부추기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미진이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진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진이 남편이 합의를 보자고 해서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만큼의 돈을 받아냈어요. 미진이도 그냥 이렇게 돈 받고 끝내고 싶다고 했기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그 돈으로 미진이가 살만한 집을 구했으면 했는데 기가 워낙 팔랑귀라서 갑자기 신도시 상가 점포를 매매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진이네 친오빠가 거기가 나중에 뜰 거라고 월세 받으라고 꼬드겼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신도시지 주변에 아파트도 공실이 넘쳐나고 별로 좋은 입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을 거기에 홀랑 썼더군요. 정작 본인은 작고 오래된 투룸 빌라 하나 구해서 살고요. 결국 그 점포는 임대가 안 돼서 월세도 안 들어오고 팔리지도 않아서 완전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미지희는 그 일로 자기 오빠랑도 크게 싸우고 인연도 끊었어요.
어쨌든 미진이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좀 넓은 점포는 들고 있는데 정작 돈은 없어서 곰팡이가 쓰는 작은 투룸에 살아야 했던 거죠. 돈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요. 집은 완전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던 미진이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죽고 싶다고 자기 인생 망한 것 같다며 푸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진이가 너무 안쓰러워 청소용품 챙겨가서 정리도 해주고 대신 청소도 싹 해주었습니다. 먹을 것 사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너무 참 쓸데없이 헌신적으로 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친구였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미진이 집을 정리해주던 날 미진이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 한강 갔을 거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데 나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내가 진짜 잘할게. 친구의 진심 어린 고마움과 눈물 하나에 제가 더 이 친구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바보야.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똥차 갔으니까 벤초올리만 남았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저는 진심으로 친구가 새 출발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밑반찬을 보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미진이를 데리고 나와 일부러 카페나 맛집도 데리고 다니면서 챙겼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진이를 위해 쓸고 닦았던 미진이네 집이 끔찍한 불륜의 온상이 될 줄은요. 그리고 평생 갚겠다던 그 눈물이 내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도요. 어느 날 미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날 집에 있어서 같이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죠. 미진 씨 놀러 왔는데 미진 씨 먹고 싶은 걸로 먹죠.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딱히 그냥 드시고 싶은 걸로. 에이, 그래도 손님이시잖아요. 그래, 미진아. 해물찜 먹으러 갈까?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나왔고 남편은 차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와 미진이는 뒷자리에 탔죠. 미진이는 남편 차가 좋다며 칭찬하더라고요. 와, 민석 씨, 차 되게 좋아요. 이런 차 비싸죠? 그렇지도 않아요. 에이, 비쌀 것 같은데요. 수진아, 니네 남편 능력 되게 좋은가 보다. 저는 그 말에 그냥 하하하고 웃고 말았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남편은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물도 다 세팅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닐 장갑을 하나 달라고 하더니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제 접시와 미진이 접시에도 놔줬죠. 새우가 맛있긴 한데 까면 손에 양념 다 묻잖아요. 민석 씨는 진짜 다정다감하시다. 수진이 너 진짜 좋겠다. 그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 사람 표정 써온 거 맞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왜? 진짜 민석 씨 너무 다정하신데. 미지는 남편의 작은 친절들에 홀딱 반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웃으며 해물찜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이는 종종 저에게 제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민석 씨 같은 남자가 어딨어.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능력까지 있고. 그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한 쓴웃음을 지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는 만큼 남편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우리의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미진이에게도 남편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고 얹을 정도는 몇 번 하긴 했는데도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그저 제가 부럽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 내 남편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여튼 배가 불렀어. 내 전남편 같이 건달이야? 건달은 아닌데. 나한테 손찌검하고 그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가? 내 보기엔 너 배불러서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야,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살아봐야 아는 거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잖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살아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봤습니다. 아, 장난이야. 이것 봐. 바로 노려보네. 이것만 봐도 네 남편 남주기 아까운 거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그냥 너 가져라. 뭐래. 그렇게 미진이와 그냥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진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어요. 원래도 야근 출장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그맘때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똑같이 야근과 출장을 하는데 그맘때는 유난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씻는 속도가 빨라졌고 휴대폰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옷깃에서 묘하게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향.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지인의 집들이 선물로 사줬던 그 라벤더 디퓨저 향이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설마 그건 국민 디퓨저잖아. 어디 식당이나 카페에서 묻어왔겠지. 저는 애써 떠오르는 그 불길한 의심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조차도 끔찍하고 말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직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애써 모른 채 했지만 진실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미진이에게 연락도 없이 반찬을 주러 갔던 날 터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한솥 끓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밥 먹을 미진이 생각이 나 통에 담아갔거든요. 미진이 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미 들고 온 거라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둘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진이에게 카톡으로 왜 전화 안 받아? 김치찌개 갖고 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만 둘게 라고 보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미진이가 나 무슨 일 생기면 들어와야 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며 알려줘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당탕 소리와 함께 미진이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옷은 슬립 차림이었고요. 뭐야, 자고 있었어? 너 여기 갑자기 웬일이야? 김치찌개 끓여왔어. 내 카톡 못 봤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넌 자고 있냐?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미지는 엄청 당황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가지고. 너 안색이 안 좋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미진이가 땀을 너무 흘리길래 이마에 손을 대려 했더니 확 피하더라고요. 왜 이래? 괜찮아. 김치찌개 잘 먹을게. 이제 그만 가줘. 하면서 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얘 왜 이러지? 생각하며 현관까지 밀려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미처 몰랐는데 현관에 남자 신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남편 신발 같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미지인은 당황하며 허둥지둥거렸죠. 그거 저기 우리 아빠가 왔다가 신발을 놓고 갔는데. 아버지가 여길 왜 오셔? 너 아버지랑 연락도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신발을 놓고 가셨다고?
미지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신발장 안으로 치우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직감이 확 들었던 거죠. 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가봤습니다. 미진이가 시겁해서 따라오더라고요. 야, 너 뭐야? 저는 미지이를 뿌리치고 방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죠. 거기에는 제 남편이 팬티 차림으로 조심스레 바지를 입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너무 놀라 한 1분 이상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미지인의 집에, 그것도 젖꼬라지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바지를 황급히 입더니 제 눈치를 보며 윗옷도 입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있는 힘껏 싸다기를 날렸죠. 뺨을 맞고 휘청한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미진이에게 가서 미진이 싸다기도 날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것들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시겁해서 뜯어 말리려고 해서 몸싸움까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니들이 사람이야? 눈이 완전 돌아버린 저는 미진이의 집을 있는 대로 때려부셨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미진이를 위해 청소해준 집이었는데 제가 다 때려부순 거죠. 남편도 미진이도 제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져온 김치찌개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더러운 것들. 그렇게 저는 미진이의 집에서 나왔고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바람이라니 충격이 너무 컸죠.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김미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울다가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시체같이 보냈죠. 그 충격이 여전했거든요. 그렇게 무려 일주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자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한 거니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담담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진정이 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한 10일 정도쯤에 미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며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욕지거리가 나오려고 했지만 참고 일단 만났습니다. 미지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게 참 가증스러웠죠. 뒤에선 친구 남편하고 몰래 뒹굴었으면서 앞에선 제 눈치 보는 척하는 게 얼마나 가짰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미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미진은 제 눈치를 보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그 인간 너네 집에 있니? 참나, 어이가 없다. 미안해 너한텐. 미안하다는 소리 하려고 부른 거야? 여전히 박민석하고 살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네가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뭐라고?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 너 지금 엄청 개소리하는 거 알지?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큰 충격일지도 알아. 나도 너를 잃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민석 씨가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해. 그 사람이 필요해. 내 인생에서. 솔직히 민석 씨도 너랑 사는 거 좀 힘들대. 너랑 있으면 좀 편하지가 않고 숨 막힌다더라.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지인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아, 너는 다 가졌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친정도 잘 살고 능력도 있고 넌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원하면 얼마든지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난 아니야. 난 민석 씨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내 동아줄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혼해줘. 민석 씨 좀 놔줘. 부탁이야. 나 이번에 진짜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야. 솔직히 너네 부부 보면서 항상 부러웠어. 민석 씨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고, 저런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 만나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어. 라는데 그 눈에는 광기 어린 갈망이 서려 있더라고요. 친구 남편을 뺏어서라도 지 걸 채우려는 욕망. 이런 최악의 인간이 내 친구였구나 싶어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였죠.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박민석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결국 박민석을 뺏었구나. 너 진심이지? 나 좀 살려줘, 수진아. 저는 미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요. 그래, 알겠다. 서로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 나도 힘들고. 제 말에 미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래, 이혼해줄게. 네가 데리고 살아. 진짜야? 진짜 이혼해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청구 안 할게. 그냥 우리 살던 전셋집 그거 내가 갖는 걸로 해. 원래 반반 했었거든. 그거 포기하고 박민석은 목만 나가는 걸로 하자고 박민석한테 전해. 당연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민석 씨한테 얘기할게. 그러자고 할 거야.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고마워, 수진아. 너는 항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야. 야, 지랄하지 마. 그런 소리도 역겨워.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만 보면 너는 늘 나를 이용했어. 수진아.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내가 그 인간하고 이혼해주는 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너랑 그 인간을 그냥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이제 너랑 내 사이는 완전히 끝이야. 그리고 박민석한테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하자고 해.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미진한테 너무 실망이 커서인지 아무런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미진이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은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린 거 알지? 어쨌든 나는 이혼 안 해. 안 할 거라고. 그럼 김미진은? 걔는 그냥 정리할게. 정리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실수한 거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와이프 친구랑 놀아나니?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어쨌든 난 이혼 안 해. 당신이 소송 걸어도 나는 무조건 안 하고 버틸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 해. 그러면서 이혼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이러냐고요? 아니요. 계산기 두들겨 봤겠죠. 돈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보이는 미진이랑은 적당히 놀고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나아 보였을 겁니다. 진짜 끝까지 쓰레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이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만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박민석, 김미진이랑 살아. 너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연기 집어쳐. 내가 미진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줄게. 미진이 전 남편한테 받은 재산 분할로 알짜배기 상가 하나 산 거 있어. 평수도 꽤 커. 다달이 받는 월세가 꽤 괜찮을 거야.
위치는 정확히 나도 몰라. 근데 평수가 꽤 커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정도는 들어올 사이즈라고 하더라. 뭐라고?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임대가 안 되다가 이제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월세가 내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보내줄 때 가. 돈이라면 차라리 김미진이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굴함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죠. 어차피 저랑은 틀어졌는데 미지인은 상가까지 가지고 있다니 굳이 저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손바닥 뒤집듯 금방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랑 못 살겠다는데 내가 어떡해. 죄인인 주제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라는데 가짜나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미지의 상가에 눈이 멀어 속전속결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미진이에게도 상가의 존재를 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괜히 돈 때문에 미진이에게 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저랑 정리하고 갔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이혼 정리를 하며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미지인은 상간소송 안 걸겠다고 해놓고 왜 소송 거느냐고 울면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너도 내 남편 데리고 갔으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지.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야, 미진아. 둘이 합쳐서 위자료 3천 되지? 그거 지불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봐. 제 말에 미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네 말대로 민석 씨 나한테 왔으니 그걸로 됐어. 어차피 민석 씨 능력 좋고 돈도 그깟 3천 큰 돈도 아닌데 뭐. 그 말에 저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능력이 좋다니. 하지만 저는 끝끝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박민석 진짜 실체가 뭔지 김미진도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될 테니까요. 김민석의 진짜 실체는 이랬습니다. 첫째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몰랐는데 결혼 전부터 도박빚이 있었더라고요. 숨기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들통났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그 뒤엔 코인이랑 주식 리딩방에 빠져서 2금융권, 3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그로 인해 빚이 꽤 되었고 저도 처음엔 좀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인 게 많은지 정확히 그 인간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게 꽤 되나 보더라고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외제차를 샀는데 그것도 다 대출입니다. 한 달에 내는 돈만 해도 꽤 컸죠. 돈 때문에 엄청 자주 싸워서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밖에서는 얼마나 사랑꾼인 척하고 다니던지요.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보이니 김미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겠지만 남편은 완전 속빈 강정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시댁도 장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남편 밥 제대로 차려주라고 연락도 수시로 오고 자기 집에도 자주 오라 그러고 무엇보다 엄청 깐깐합니다. 남편도 마마보이 기질이 강하고요. 미진이는 그전까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굳이 밖에서 남편 흉을 안 봤거든요. 결혼한 이상 내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성격 자체도 굳이 남에게 징징거리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 미진이는 제 남편의 좋은 점만 보았을 겁니다. 처음 남편과 미진이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 차라리 이참에 남편놈 정리하고 이혼하자 결론이 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화병이 났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한텐 낫겠구나 싶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정리했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는데 위자료 받은 걸로 피부과 끊어서 관리도 받고 여행도 다녔어요. 저는 오히려 이혼 후 얼굴이 폈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의 도피를 떠난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안 봐도 유튜브였죠. 제일 큰일은 미지의 상가 사무실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남편 놈은 막상 미지이와 살고 나서 보니 그 상가가 완전 골칫덩인 걸 눈치챘나 봐요. 월세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미지이를 꼬드겨 담보로 대출을 내서 주식과 코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물단지인 상가를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그런데 몽땅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알고 있었지? 이 인간 신용불량자 직전이라는 거. 빚이 엄청나다는 거.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난리라고. 카드값도 연체 내서 독촉장 날라오고 난리 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난리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가정적인 남자잖아. 그래도 집에는 잘 들어오지? 돈이 없어서 밖으로 못 나돌아다닐 테니까 얼마나 가정적이야.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좀 어때? 아들 밥 안 챙겨준다고 새벽 6시부터 전화하실 텐데 밥은 잘 챙겨주지? 미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코미디더라고요. 이게 김미진이 저한테 할 말인가요? 진짜 웃기네.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이제. 네가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렸잖아. 친구 배신 때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남자니까 어디 잘 데리고 살아봐. 참고로 방생 금지야. 똑같은 것들끼리 잘 살아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건너들으니 두 사람은 좁아터진 김미진의 투룸에서 매일같이 육탄전을 벌이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쳐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바람펴서 이혼시켰으면 모시고 살 것이지 감히 내 아들 길을 죽이냐며 미진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덥석 집어먹다간 그게 썩은 떡일 수도 있다는 걸 저들은 알까요? 저는 이제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대형 폐기물 김미진이 처리비용까지 내고 가져가줬다고 생각해요. 평생 둘이서 지지고 볶고 방생하지 말고 100년해로 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